자, 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키오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올해도요, 여러분 벌써 2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리서치 센터장과 내년도 국내 증시 전망을 주제로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자, 내년 증시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남인호 소장님. 네, 벌써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10곳의 리서치 센터장에게 물어봤더니요. 역시 이번에도 상저하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 제가 역시란 말에 포인트를 맞추느냐? 지난 30년 동안요. 상고 하저 전망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계속 상저하고입니다. 이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시장 잘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내년에 상저하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는 미국 시장의 화두가 뭡니까? 금리 인상 이제 끝났습니다.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포인트 맞춥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아마도 시장은 내년 상반기도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 제롬 파월 의장 말 들어봤더니 지금 금리 인하 시기상조다 이렇게 확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다음 두 번째로 꼽는 게 이제 증시 외적인 얘기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국내 총선이 있죠. 그리고 미국은 뭐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한국은 4월 10일로 예정돼 있고 미국은 11월 5일로 예정돼 있죠. 이 양대 선거가 물론 이제 국가는 다릅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굉장히 큰 영향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가 포인트고요.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는 총선거,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주도 업종으로는 어떤 업종이 언급됐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온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방금 전국지에서도 반도체 강조해 주셨는데 반도체를 그 주도주로 보는 리서치 센터장들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 두 번째가 AI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신기술의 가장 선두가 AI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네이버에 관심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이 조선입니다. 조선은 저희 코너에서도 여러 번 강조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가장 턴어라운드 업황이 바뀐 업종이 뭐죠? 조선업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내년도 가면 조선 3사가 완전히 실적이 호전될 뿐더러 이제 그 폭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AI와 조선을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하고 2차 전지도 주도주로서 부각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꾸준하게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리서치 센터장이 제가 보는 시각이랑 똑같이 봐서 그 말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먼저 상반기에 가져가자. 내년 상저하고니까 상반기 좀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5대5 가져가다가 만일 종합주가지수가 조금 안 좋아져서 2,400포인트를 밑으로 간다면 지금 2,500인데 100포인트 밑으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2,400포인트 밑으로 가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늘리자. 이런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거 제가 보는 그 의견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다가 1분기 이후에 2,400 무너지면 그때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하고 삼성전자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월의 주인공은 삼성전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네요.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 올해 연말에는 삼성전자 주가 예년보다 조금 더 주목해봐서 이렇게 보셔야겠다 이런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최근 10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1년간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던 해를 한번 살펴보면
12월에는 항상 오르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급등했던 시기뿐만 아니라요. 이 최근에 뭐 2018년 이전에 그렇게 액면 분할 이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네. 자, 올해도 이 연초 55,000원 선이었던 이 삼성전자 주가가요. 이 72,000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표가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으면 12월에 오르는 경향성 이렇게 보였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올해 이렇게 12월에는 과연 어떤 모습 보일지 이 점도 투자자분들께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재밌는 통계네요. 마침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지난달부터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 부분도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주가가 귀납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제 올랐던 주식이 오늘 오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방금 뭐 이슈 메이커 시간에 또 보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 반도체 수출액이요. 지난달에 9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9% 늘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출액이 늘어난 건 무려 16개월 만입니다. 이게 1년 4개월 만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증감률 지난 7월 이후에 꾸준히 감소폭을 줄여왔는데 이게 아까 들으셨겠지만 D램 그리고 낸드 가격이 이렇게 고정거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 D램 고정거래 가격이요 1.3달러까지 내려앉았었는데 이게 1.55달러로 19% 넘게 올랐고요. 낸드 가격은 3달러 선에서 계속 머물렀었는데 지난달에 4달러 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 고정가라는 게 제조업체 그리고 고객사 간에 이 대량으로 구매 계약을 맺을 때 그 가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가가 오르면 그만큼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실적에 직결되는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던데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지금 긍정적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 외국인이 8월 그리고 10월을 제외하고서 매달 이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누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사들였냐 살펴보니까 총 15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2위인 SK하이닉스에 비해서 5배 이상 많은 수치인데요.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넉 달 만에 이 국내 주식시장 이 매수세로 돌아섰으니까 이 수급 측면에서도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증권가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박유아 키움증권연구원은 연말 이후에 이 반도체 재고 소진과 함께 이 가격 상승 탄력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했고요. 또 김놓고 하나증권연구원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에 비해서 이 삼성전자의 연초 대비해서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현재 가격대 이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돋보이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와, SK하이닉스 좋다 해도 결국에는 삼성전자네요. 올해 들어서 뭐 15조 원 외국인이 사들였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SK하이닉스보다 5배 높다고 하는데 12월의 향방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배터리 업계의 대규모 공급 계약 잭팟 소식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바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죠. 삼성 SDI와 44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는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장 과연 에코프로비엠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 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예상했던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인 겁니까? 그 SDI랑 삼성 SDI랑 에코프로비엠사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양극재를 갖다가 사실 언제나 이제 에코프로비엠에서 받아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우리가 관심사는 이렇게 대규모 공급 계약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은 주가나 매출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199%, 근데 한 달 수익률을 보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사실은 시청하는 분들이 참 의아하기도 하고 관심사일 텐데요. 근데 그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제부터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반도체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1년 전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뭐 1년 전, 1년 반 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사상 최대 반도체 실적이 나올 것이다.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반도체 경기가 딱 꺾였어요. 왜 꺾였냐면은 수주 잔고가 그 반도체 그 잔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반도체 매출이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로는 뭐 계속 해당 회사들은 뭐 엄청난 그 혁신을 일어나고 있지만 고객사에서 반도체 안 가져가 버리면 결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러면 이제 장사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매출이랑 이제 주가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적과 이제 기술적 혁신이 계속 일어나지만 잔고가 계속 쌓이면은 사실은 장사가 없다. 이 점을 우리가 반도체에서 학습표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전망으로는 각 전망마다 다르긴 하는데 최소 이제 2분기 연속으로 이제 전 세계 전기차가 이제
그 잔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실적으로는 4분기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전기차 안 팔리고 있으면은 삼성, SDI를 비롯한 셀 업체들은 이제 당연히 매출이 꺾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셀에다가 이제 그 부품을 공급하는 에코프레임 BM 같은 기업도 아무리 이제 실적이 좋고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역시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에코프로라고 이제 부르짖으면은 사실은 이제 주가 수익이 갖다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언제나 이렇게 주시하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의 그 평균 마진도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리튬 가격이 4분기는 물론이거든요. 내년 1분기까지도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해야 될 부분은 역시 이제 그 시장의 그 주가를 결정하는 이제 멀티플인데 멀티플에서 사실은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이 풀리면 멀티플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 조짐이 나타나자마자 물론 이 빅테크 업체들 올랐어요. 근데 그날 테슬라가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다른 이제 그 포드나 리비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언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에코프로, 그다음에 삼성, SDI, LG 그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IRA법 세부 지침도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금리 하락의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인다.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게 대표님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IRA는 중요해요. IRA 중요한데 다만 IRA보다 더 중요한 건 금리 요소가 더 중요하고 IRA도 좀 주목해야 될 점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완성차가 부품업체를 갑과 을로 전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 업체 셀 3사에도 야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배터리를 내놔 이랬는데 사실은 그 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놓은 전기차를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다 IRA가 같이 붙으면서 이제 그 오히려 그 부품업체 셀이 완성차보다는 더 갑의 위치로 됐는데 트럼프가 재선된 다음에 IRA 수요가 불확실해졌거든요. 이 점을 GM이 LG 에너솔루션한테 야 우리 다시 한번 산정해보자라고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가 더 중요하고 그러나 트럼프 재선 때문에 IRA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 큰 요소는 금리다라고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세부 변수가 많네요. 일단 뭐 에코프로 BM의 대규모 수주 계약 소식 속 IRA법 관련된 세부 사항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향방, 에코프로 BM의 수급 블랙홀 현상 여부 우리는 주시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노후 여윳돈이 몰리고 있다는 투자처로 우리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올해 국내 채권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급증했다는데요. 금감원에서도 투자 권유 관련 제도 정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남인호 소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우리가 고금리 합니다만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은행에다 돈을 예금했는데 그 받는 이자를 고금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이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정말 노후 자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다못해 1%라도 더 받는 쪽에 관심을 두는 건 너무나 지극 당연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어디죠? 옛날엔 주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주식시장 쉽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횡보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등락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 노후 자금 투자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어디에 몰렸습니까? 바로 채권 직접 시장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2021년도 말에 지금부터 2년 전이죠. 그때 채권 직접 투자 잔고가 2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잔고 뽑아봤더니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45조 8천억, 2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노후 자금이 그리고 우리 시중의 유동 자금, 개인 투자가 자금이 많이 채권적으로 몰렸다는 것을 입증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투자 자금의 50% 이상이 어디에 몰렸냐? 60대 이상, 즉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 돈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영업 관행, 다시 말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증권회사건 은행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좀 더 자세하게 치밀하게 영업을 안내를 해드리라,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 따라서 뭐 투자 상품들 이제 쏠림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채권 금리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 채권으로도 많이 간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보니까 달러 예금도 연 5%를 주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 주식하고는 다른 투자 방법, 그래서 주의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적절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네, 제가 왜 이렇게 금융당국이 발벗고 나섰냐 조금 더 깊이 알아봤더니요. 뭐 사실 언급하고 싶지 않은 상품이죠. 홍콩 H지수입니다. ELS 주가 연계 증권이죠. 사실은 지난 2021년도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그때 홍콩 H지수 지수가 얼마였습니까? 12,000엔 있습니다. 12,000포인트가 그 ELS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홍콩 지수 12,000포인트가 절반 수준인 5,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손실이 안 나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주가지수 비교해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종합주가지수 2,500이죠. 1년 이내로 내년도 12월 달까지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1,200포인트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손실 안 납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 상품 가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왜?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우리 시장 내려가도 지금 2,500인데 1,200 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 H지수는 갔습니다. 5,000이 아니고 4,97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이게 걸려 들어오는 낙인이라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최저치에 더 밑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지금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뭐 전부 다 손실 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만기가 이제 내년도에 오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입니다. 아니 ELS에서 원금 보장 된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셨는데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손실이 나니까는 얼마나 그 투자자도 그렇고 그 판매한 쪽도 힘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채권 금리가 거의 고점에 와 있다.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이 바닥이다라는 인식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채권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 꼼꼼히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로봇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올 상반기 2차 전지 돌풍의 바통을 이어받은 모습인데 증권사들은 이들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 기자, 전 거래일에는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주가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지난달 일단 로봇주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한 달간 149% 그러니까 와. 2.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도 보시는 것처럼 25% 넘게 뛰었는데요. 일단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견인한 건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 한 달간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한편 이렇게 같은 기간 두산 로봇주들의 강세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펀드 시장에서도 KB자산운용이 AI 그리고 로봇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가 2차 전지 ETF들의 수익률을 제치고 1개월 수익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11월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12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로봇주들이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필두로 줄줄이 하락하면서 이 12월의 첫 거래일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1월에 워낙 많이 올랐던 영향도 있겠지만 현재 로봇주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전거래일의 조정이 일시적 하락에 그칠지 아니면 본격적인 조정장의 시작일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로봇주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액티브 펀드의 매니저들이 이 펀드 내 포트폴리오에서 로봇 기업들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K 로봇 액티브라는 펀드인데요. 11월 1일에는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한 달 뒤인 12월 1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로봇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삼성자산운용뿐만 아니라요. 타임폴리오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뭐 지난달 말부터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기업들 새롭게 편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펀드 운용력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로봇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편입을 시작했고 또 향후 비중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자산운용사들 또 공모펀드들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자금이 대규모로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 이건 확실하게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증권사부, 운용사부, 두산 로보틱스 관계자까지 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봤더니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가 최근에 이 지능형 로봇법을 발효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가 돼서 보도로 다닐 수가 없는데 일부 허가를 받는 로봇들에 대해서 이를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법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규제가 점차 개선되고 뭐 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법 시행과 함께 연내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또 규제 개선에 이렇게 신속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인구 고령화 그리고 저출생 문제가 아무래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 점인데요. 이 국내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2050년에는 고령 인구가 16%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6명 중에 1명은 이제 고령층이 되는 건데요. 유엔은 이렇게 출생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고령층 인구수가 5살 그리고 1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보다 2배 이상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I 그리고 로봇의 결합을 통해서 이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등장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동호 KB자산운용본부장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산업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다. 그러면서 향후 5년에서 10년간은 이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투자를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에도 로봇주들의 약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지분 변화에 대한 2가지 공시 내용이 나왔는데요. 삼성생명은 삼성 SDI 지분을 소폭 확대한 반면 이 전영현 부회장은 지분을 축소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전해주시죠. 그 이제 공시를 갖다가 또 이제 배우시는 관점에서 정현은 부회장이 이제 일단 공시를 보면은 임원들이 한 주만 사고 팔아도 우리나라는 10% 이상 대주주를 간주하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전영현 부회장 임원이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팔았다라고 이제 공시에 나오는데 거기에 주석 같은 걸 자세히 보면은 전영현 부회장 주식을 판 것이 아니고 그 퇴임을 했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인사를 내면서 미래기획단이라는 걸 신설했는데 정영현 부회장은 이제 미래기획단 단장으로 뽑았어요. 그 전영현 부회장은 원래 삼성 SDI 오기 전에 원래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가 뭐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뭐냐면 삼성전자에 있다가 삼성 SDI나 삼성 다른 디스플레이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전영현 부회장은 원래 삼성전자 오래 있다가 삼성 SDI 간 다음에 다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로 복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귀를 했기 때문에 삼성 SDI 일단 퇴임을 해서 공시에는 이제 매도로 잡힌 것이지 실제로 이제 장중에 매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공시 규정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이제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자본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합니다. 전자를 투자하기도 하고 카드를 투자하기도 하는데 삼성 SDI 주식을 갖다가 일부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 SDI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 삼성 SDI 비롯해서 아까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고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재고가 왜 많았느냐? 유럽에서 그 유럽과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대폭 삭감을 하면서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사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특히 유럽에서는 전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전기 가격이 올랐는데 전기차의 그 메리트가 희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없고 전기 자체 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전기차 사람들이 안 사고 이런 관점에서 유럽에 이제 전기차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매출 하락이 되고 이런 점들이 사실 셀 업체, 셀 3사에게도 매우 이제 치명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 계속 가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드에서 이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페드 워치가 66%로 이제 금요일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점을 갖다 동시에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